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청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대한민국 시도청년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광민입니다. 오늘 청청 팟캐스트 그 대망의 첫 주인공은 그래요? 인사 중에 핵인싸 그래요?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국회의원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청청 팟캐스트를 보고 있는 전국의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또 여가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여가위 보임하게 돼서 열심히 청소년, 여성 그리고 다문화 정책을 함께 또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12월부터 보임이 됐는데 갑자기 또 국토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두 개나 해야 돼서 23일날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24일날 이분날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헛소리만 했네.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사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저번 워크맨 보좌관 편 쿠키 영상에서 네. 공개 구원을 하셨어요? 공개 구호는 아니고 원래 이제 우리 워크맨 PD가 저도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 우리 성규랑 저랑 친구인데 이제 원래 존댓말 안 하고 뒷부분은 이제 반말로 하고 이렇게 하는 더 편하게 촬영을 하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의 이제 임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편집을 많이 해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존댓말 했던 초반 딱 씬만 남기고 나머지 했는데 어찌되건 뒷부분 그 공개 구호는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보고 이제 솔로시냐 뭐 이러면서 이제 국회의원 중에 누가 누구 솔로냐 했을 때 제가 당연히 장경태, 김남국, 전영기 세 명이 솔로인데 그 중에 단연 외모로 보나 뭐 인격으로 보나 항상 그렇죠. 제가 가장 단연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그 부분을 이제 공개 구원인 것처럼 편집을 해서 한 것이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공개 구원을 한 것은 아니고요. 네. 혹시 연락은 연락 전혀 안 왔습니다. 도대체 워크맨 그렇게 많이 보는데 연락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의 그러니까 워크맨의 문제는 아니겠죠. 물론 저의 맞습니다. 문제 부족함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아무도 연락이 안 올 수 있냐고. 네, 장성규한테 장성규 MC를 규탄합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고, 그럼 크리스마스 당일은 또 역시나 홀로? 이분날 이제 여가위 이제 상임위원회실에서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보통 인사청문회 하루씩 하거든요. 장관 인사청문회를 총리가 보통 이틀 정도 뭐 하는데 이번에 아무튼 뭐 보니까 저번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는 뭐 저녁 10시에 끝났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녁에 아무튼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또 20대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또 21대 국회의원님들이 더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2월 24일 저녁 10시 정도 끝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너무 정말 적절한 시간 해줘서 우리 보좌진과 함께 모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보내시지는 않겠네요. 저 혼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또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혼자 보내지 않는 우리 보좌진과 함께 다 보낸다는 건 뭐 너무 행복하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우리 청청 팟캐스트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청 팟캐스트는 지역의 청년 활동과 함께 지역의 청년 현실과 그리고 청년 정책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팟캐스트는 현재 장경태 TV 유튜브 채널과 대한민국 시도청년정책협의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깊이는 몰라도 얕게 넓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조금은 답변할 수 있으니까요. 뭐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말씀드릴게요. 네, 공개 구원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정말. 다음은 멀리서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연락 안 와. 네, 다음은 멀리서 랜선으로 참석해 주신 참석자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정상민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정상민 위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 정상민입니다.
그 슬아의 저 예쁜 딸을 한 명 두고 있습니다. 네. 자랑을. 갑자기 청년정책위원장님께서 슬아의 딸을 자랑하실 줄이야. 딸 네. 바보신데요? 네. 인천은 혹시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까? 저 새벽에 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 녹아서 인천 서부에는 눈은 제가 못 봤습니다. 와, 그렇습니까? 음. 네. 다음 소개를 좀 이어가도록 서부.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는 울산에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울산 청년 네트워크 이무철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 청년 네트워크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무철입니다. 아우, 두 분 너무 잘생기게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조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원실에 있는 조명인데, 네. 예. 뭐 원판 불변의 원칙이 항상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오늘 구호를 상당히 잘하시는데요. 네. 오늘- 아니, 서로 둘 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 네. 오늘 여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간은 장경태 국회의원 의원 사무실입니다. 뒤쪽에 이렇게 뭐 선서와 당선증 뭐 여러 의원실, 가지가 네, 저희 방이에요. 네. 예, 저기 총리님이랑 사진 찍은 것도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희입니다. 현재는 대학원생으로 지내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충청북도에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음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조성용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음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지금 혹시 어디 가고 계신가요? 운전 중에 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네, 차 세워놓고 지금 회의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눈이 옵니까? 여기 눈 아주 많이 쌓여 있는데요. 그래요? 아주, 네, 운전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서울하고 지금 충청북도에 있는 눈이 쌓여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충청남도에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충청남도 청년 네트워크 지민규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 지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고양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고양이가 네, 위원장님, 혼자 계시는 거 아니에요, 방에? 아니,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있습니다. 뭔가요? 고양이에게 혹시 설마 코로나가 옮길까봐 마스크 쓰고 계신 거예요? 자기 다들 방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시길래 저도 함께 마스크를 썼습니다. 네네. 지민규 위원장이 말하실 때 얼굴 앞으로 안 오셔도 돼요.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근데 울산 위원장님이 뒤로 빼셔서. 다음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전라북도 청년포럼 이정우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청년정책포럼의 이정훈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장경태 의원님도 상임 대표님도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신데 이렇게 떨어져서 랜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실물을 못 보니까 좀 아쉽네요. 다음에는 얼굴 뵙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질문인 것 같은데요. 다음에 코로나가- 꼭 실제로 보시고요. 저희 국회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초대를 할 테니까 꼭 와주세요. 네. 네, 저도 전주 자주 가니까요. 네, 전북에서 뵈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코로나를 우리 국민들이 꼭 이겨내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장경태 의원님을 모시고 의원 사무실에서 또 네. 간담회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는 전라남도인데요. 전라남도 청년의 목소리 신나라 부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의 목소리 부대표 신나라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남 어디세요? 화순입니다. 화순. 와, 네. 저는 고향이 순천이에요. 옆 동네시네요. 모르셨던 거예요? 전혀 저에 대해서 조사를 아무도 안 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화순은 항상 광주 지나갈 때 광주하고 순천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화순이라고 이제 순천의 위성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순과 광양, 여수 이런 분들이 항상 순천에 많이 구경을 오시더라고요. 네. 네. 의원님의 순천 사랑 잘 들었습니다. 네. 먼저 역공을 하셨으니까 네. 전라남도 화순하면 생각나는 거 화순- 3초 안에 3, 2, 1. 화순이 배 많이 나오나? 배 많이 나옵니까?
전혀 황당해 하시는데. 아니 화순에 잠깐 화순에 뭐가 나오죠? 복숭아요. 아 화순 복숭아. 네, 화순에 복숭아가 나오는 고급 걸로. 복숭아. 아니라. 양현재원님이 뭐라고 하시겠네요. 화순 출신인데 거기 화순에. 네. 네. 아 혹시 몰랐어요. 화순에는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까? 아니요, 눈 안 왔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아직 눈이 안 온 저희 걸로. 북해는 완전 네. 하얗게 뒤덮였는데. 네. 보여드리고 싶네요. 근데 지금 그러게요. 캠이 너무-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저희만 감상하는 걸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다음 마지막 소개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창호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 박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실까요? 저는 경북 예천이고요. 저는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이제 인사만 드리고 마스크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경북 예천이요? 예, 안동하고 영주 사이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천. 네. 네, 오늘 참석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전국에서 유튜브로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참석자분들의 각오를 좀 비친 것 같은데 오늘 위원님의 각오요? 예, 각오를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저의 각오는 저는 더 이렇게 클로즈업까지 하시니까 부담스럽네요. 아무튼 어떤 질문에서든 제가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소위 이게 온라인이라 좀 아쉽긴 한데 오프라인이었으면 정치 뒷담화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네, 아무튼 뭐든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다음에 꼭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온라인이라서 생중계 되니까 증거가 남을까봐 그렇죠. 걱정돼서 말을 못해요. 네네. 네. 일단 그러면은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전라남도 청년의 목소리 신나라 부대표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나라 부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해 주세요. 의원님 다시 한번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요, 오늘 의원님께 교통 낙후 지역의 버스 정류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남은 버스 이용률이 무려 72%에 달하지만 면 리 단위의 버스 정류장 실태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전라남도 청년 종합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중 편리한 교통 부분이 약 54%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버스 외에 달리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거의 없는 만큼 조금 더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공폐가와 나대지를 활용한 생활 인프라 제공 및 경관 개선 정도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교통 여건이나 버스 터미널 정거장 등 개선은 좀 해당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로 인해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더욱 소외되어 낙후 지역의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좀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교통 낙후 지역 버스 정류장의 치안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고 노후된 정류장은 온열 시트를 설치하고 노선도와 도착 알림 등 ICT 기술을 보급해 주시기를 좀 권유를 드리는 바이고요. 도시재생, 생활 SOC 같은 노후 버스 터미널에 대한 사업 발굴도 함께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의견이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 질문이세요, 근데? 본인 질문 아니시죠? 제 질문입니다. 아, 진짜요? 네. 갑자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신 줄 알았어요. 저한테 갑자기. 정말 일단은 이 낙후 지역에 대한 교통시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다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버스 이외엔 다 자가용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소위 대중교통 체계를 좀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사실 워낙 뭐랄까요, 주거 지역이 워낙 분산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마을 단위 사업도 있고 혹은 이제 시군구 밀집 지역의 사업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공유 차량 같은 것들 이용이 가능하지만
마을 단위로 있는 것들도 저는 어찌됐건 마을 단위 차원에서 공유 차량이 가능하다거든요. 대중교통 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수익과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노선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나 어떤 교통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연구 영역을 제가 보기엔 전라남도 차원에서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이 대중교통에 대한 이 정류장은 아마 좀 더 개선을 하거나 좀 더 많이 좀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좀 더 작은 마을 단위로 혹은 좀 더 소수가 거주하는 지역에도 마을 정류장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아마도 그게 아마 쉽진 않을 상황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연구 영역에서 이제 아마 보고서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모두가 다 자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유 차량이 가능한가 여부, 뭐 예를 들면은 100인 이상 마을 지역 공동체의 경우 뭐 이 공공 공유 차량 서비스, 지금 뭐 그린카나 소카 같은 경우 다 민간이 있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의 어떤 이 공유 차량을 마을 단위로 한 대씩 둬서 그 차량으로 공용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소위 콜택시 어르신 콜택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0원인가요? 비용이 기본 요금이 1,000원이었나 100원이었나 100원 택시죠? 네, 100원 이름이 택시도 맞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사하실 때 100원 택시 도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이 교통 약자라든지 교통 편의가 부족한 분들에 대한 이 콜택시를 좀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자가 차량 같은 경우는 자가 차량에 대한 편의도 아마 좀 더 개선하면 좋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가 차량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공 단위에서의 카풀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순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거나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화순의 가장 외곽 지역에서 광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을 단위의 도로들을 지나갈 거거든요. 특히 도로들이 국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광역단체 도로가 있고 기초단체 도로, 이 세 종류가 있는데 뭐 지방도나 등등 여타 기타 도로까지 있죠. 근데 그 도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의 이 신청을 받아서 함께 카풀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교통법 관련된 또 택시 관련된 택시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 택시도 환승 가능하게, 물론 이 신청 그 소위 동의를 얻어서 선탑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 택시 환승을 가능하게 하고, 이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 이 반 요금만 지불하는, 그러니까 분담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그런 것들도 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 체계에 대한 이용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정류장 확충으로는 아마 쉽진 않을 거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이 버스가 공용 체제도 아니고 유일하게 서울만 준공영이기 때문에 아마 전남 같은 경우는 민간 버스 회사일 거고, 거기에 대한 이 소위 손실금을 보존해 주다 보면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콜택이라든지 혹은 공유 차량이라든지 어떤 이 카풀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화순시 차원에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전남도 차원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화순시청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있나요? 이미? 네, 나라님. 읍이요? 네. 화순도 시잖아요. 그렇죠? 화순군입니다. 화순군이에요? 네, 올해 두 번째 실수하셨는데요. 의원님, 의원님. 죄송해요. 화순이 신줄 알았네. 네, 하고 죄송합니다. 있는데, 예. 화순 군청에서 네. 화순 신절한데. 네. 아무튼 네, 그만큼 화순이 큰 도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화순군에서 차원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풀 서비스, 공공 카풀 서비스, 공공 공유 차량 서비스, 그리고 이 환승 체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버스하고 택시도 환승 서비스 만들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저도 지금 그런 것들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좀 법이 관계 법령이 달라서 너무 자세하게 길게 얘기했나요? 네, 아무튼 아무래도 광역 10단위보다는 광역도 단위가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운임이 되는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노선을 좀 축소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버스는 그렇죠. 버스 예. 정류장을 줄이려고 하죠. 민간 사업자들은 노선도 줄이고 정류장도 줄이고 돈 되는 노선만 많이 이용하게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류장이라든지 터미널은 낙후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청년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화순군에 꼭 한번 건의해 주시면 제가 화순군 서울사무소장님 제가 친한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나라 부대표님이 그 기초지자체는 화순에서도 청년협의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거 제안을 꼭 해주셔서 선행 사례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거기 신정훈 선배 맞아, 지역구잖아요. 신정 맞죠? 잘 알아요. 네. 한번 얘기해야겠다. 네. 네, 당황스러운데. 혹시 우리 신나라 부대표님 만족하셨나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도 되나요? 많이 부족한가요? 아니,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거장을 좀 편리하게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거장이요? 네. 정거장 시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네, 시설이 너무 길거리에 서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치안이나 좀 보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점에서 좀 여러 가지 개선을 좀. 버스 위치 같은 것들은 안내판 같은 거 있으시죠?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면 리 단위에는 굉장히 많이 열악해 가지고 제가 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봤기 때문에 어른들이 위험하게 길거리 서 가지고 버스 타시고 이런 버스 부분을 좀 개선이 정류장 됐으면 좋겠다. 네네. 이게 저희 화순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라남도의 전체 좀 교통 낙후 지역 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 화순 그러니까 보통 낙후 지역이나 위험 지역의 정류장들은 CCTV 설치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 제가 현안을 파악해야 되는데 조금 더 기초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화순시에 군에 네,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아까 전에 네. 이제 코로나가 좀 사태가 진정이 되면은 그때 올라오실 때까지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셔서 아니요,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군에다가 그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꾸 헷갈리지. 네. 아무튼 다음으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전에 관련 시청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 함께 보시고 네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2022년에는 200만 가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유진현 기자의 보도. LH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단지로 건설된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단지.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한 차별화된 단지로 아파트 디자인 관련 시상식에서 주거복지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총주택 대비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도 강조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평형을 공급하여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도 줄여 취약 주거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행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드는 등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일정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뤄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유진양입니다. 네. 이 영상을 신청해 주신 다음 질문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정상민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또 아까와 같이 응답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경태 의원님. 저 주말에도 이렇게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제가 제 소개를 하기 앞서서 그 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청년들이 지금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주거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렸고 지금 가장 크게 문제로 대응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집값 급등에 따른 청년들의 뭐 패닉 바잉이라든지 아니면 영끌해서 주택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값 급등에 따른 어떤 정책적 대안이 있으신지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제가 과거에 있을 때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은 그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그 수요자에 맞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영구임대라든지 아니면 국민임대, 그리고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그리고 또한 그 주택 가격을 중간에 중도금 형태로 내는 분납 임대 주택 등의 형태가 있어가지고 이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은 원하는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을 선택해서 이제 주거 안정 그리고 자가 수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제 임대주택 사업이 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서 이제 5년 공공임대라든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에 따른 분쟁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걸 통해서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은 목돈이 없는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라든지 주거 약자들이 5년, 10년간 임대주택을 제공받고 열심히 목돈을 모아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분양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가를 마련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청년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패닉 바잉도 막아주는 이제 주택 공급의 한 축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 분양주택 같이 당첨이 되면은 주변 시세 뭐 5억, 10억이 넘는 이런 차익을 받는다는 이런 한탕주의를 양산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 그리고 또 전세를 거주하는 청년들은 전세 계약을 할 때마다 매년 1억, 2억씩 올라가는 이런 집값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요. 부동산을 꼭 연끌해서 구매를 해야 하는 현실에 조금 부딪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임대를 2025년까지 200만 호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선 분양 전환권이 없는 일반 공공임대주택을 아무리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청년들이 사실 그거를 갖지 못하는 우선 분양권이 없는 그런 공공임대에서 영원히 임대만 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주거 임대주택 정책으로는 조금 그 이제 목돈이 없어서 자가를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과 이제 돈이 있어서 자가를 마련한 청년들의 이제 자본 격차가 계속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거와 같이 5년 공공임대라든지 10년 공공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좀 확대하는 계획이 없으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부동산 얘기는 진짜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 설명드리면.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2015년만 해도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고 했었죠. 그만큼 현재 유동성 자산이 1,500조에서 3,000조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IMF가 올해 가계대출 위험 국가로 선정한 탑5 중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브라질, 캐나다, 호주, 한국, 중국. 가장 급격하게 가계대출이 느는, 가계대출 순위로는 뭐 우리나라가 5위에서 6위 정도 하는데요. 가계대출의 증가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가 1위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빚내서 집사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2015년에 뭐 제가 이거 좀 얘기하기 그렇긴 한데 2015년에 정말 이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LTV나 각종 임대사업자 규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면서
2016년도에 소위 공공임대주택을 기존에 있던 12만 호에서 12만 8천 호에서 7만 호 정도를 줄여요. 2016년에. 그리고 2017년에 단계적으로 더 줄여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 보급을 좀 줄여나갔던 부분들, 전 정부에서.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이 이번에 김현미 장관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 소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내년에 바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뭐 부지 선정부터 해서 부지 매입, 그다음에 뭐 불화한다고 하죠. 불화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계획을 짜고 거기에 뭐 상업지역도 있어야 될 거고요. 1, 2, 3종 주거지역, 뭐 준공업지역 등등의 이제 도시계획을 다 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파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절차를 모두 다 거치면 거의 10년 정도 걸리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어떤 일정한 주거지역에 혹은 종상향이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제 뭐 정말 빠르게 하면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 물량은 이미 한 4, 5년, 최소 4, 5년 전에 계획된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10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미 100만 호는 넘었어요. 공급된 물량은. 근데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공공임대주택 전체 물량의 OECD 평균이 한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권장하고 있는 비율은 한 13에서 14%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한 7.8% 정도 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전체적인 한 140만 호 정도 예상하는데 140만 호에서 우리가 200만 호까지 늘려야 된다. 소위 8% 정도에서 한 11, 12%까지 늘려야지만 일정하게 공공임대주택 시장이 사회적 약자 계층이나 혹은 또 뭐 이 집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방금 뭐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나 5년, 10년 임대 아파트 그리고 행복주택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이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영구임대주택 그 소위 한 10제곱미터 내외의 가장 작은 형태죠. 그리고 나서 소위 김영삼 정부 때 국민임대 아파트,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5년, 10년 임대 아파트로 해서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까지 평수가 좀 달라요. 근데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이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하거든요. 15제곱미터 정도라서 대부분 이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20제곱미터 이내고요. 이 주택들가 전체 공공임대주택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5년, 10년과 행복주택까지 포함해도 행복주택이 이제 조금 큰 평형, 한 60제곱미터까지 가긴 하는데 전체 45제곱미터가 뭐 우리로 따지면 한 18평 정도 되겠죠. 45제곱미터가 67%, 그러니까 전체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3분의 2가량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다 거실 포함해서 투룸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뭐 최소한 투룸, 그러니까 거실 포함해서 3룸, 4룸 정도 돼야, 그러니까 거실을 빼고 투룸이나 3룸 정도 되어야 아이방도 생기고 좀 이렇게 육아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그러려면 최소한 뭐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변창흠 LH 사장이 얘기했던 게 65에서 85제곱미터까지도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중형 아파트까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고요. 보통 60제곱미터 이상이 중형 아파트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이 60제곱미터 이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제 방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자체는 1년에 15만에서 17만까지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갑론을박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어서 특히 이제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긴 하거든요. 뭐 화순에는 방금 공폐가라고 표현하셨지만 비어 있거나 쓰지 않고 있는 집들이 너무 많죠. 대부분 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수도권의 주택을 많이 지어주기만 하면 되느냐? 부지도 물론 지을 수 있는 부지도 없긴 한데 많이 짓기만 하면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짓기만 해서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집 짓는 것도 문제지만 집을 짓는다고 해도 예를 들면 일정한 평수와 용적 이상 되면 교통영향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막 쑤셔 넣는다, 집을 막 만들었어요. 그러면 엄청난 서울은 교통대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감당할 수 있는, 지금 도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인천도 지금 마찬가지고, 인천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뭐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도로와 주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 균형 있는 도로 개선 사업이 중요하고,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인근 지역은 부지가 없어서 지금 현재 방식의 어떤 뭐 재개발 방식이라든지 혹은 뭐 예를 들면 신도시 방식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이제 가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약간 뭐랄까요, 원주민들이 함께 리모델링을 해서 물론 재건축이죠.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이 소위 주거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들은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때 나왔던 정책이 이제 과천이나 태릉골프장 등으로 얘기되는 공공주택 보급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이번에 8.10 대책에서도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용적률 20%를 완화해 주면서 소위 특공이라고 하죠. 특공이라고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50% 이상을 배분하는 걸 말하는데, 그런 공공재개발 모델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지금 이번 12월부터 도시계획이 정비된 곳은 보급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진짜 이 부동산 관련돼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좀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아무튼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되고 또 공공주택에 대한 보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게 재개발만 한다고 해서 집을 짓는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 기존의 원주민들이 쫓겨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말로는 살 때는 이 집이 2억짜리였는데 재개발하고 나서 10억에 파는, 또 이 불로소득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땅을 살 때는 2억이었는데 보통 아파트 형태든 뭐 빌라 형태든 고층으로 이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의 예를 들면은 잉여 수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가에 이루어지는 소득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게 환수를 할 거냐, 이것도 일정한 특혜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300% 용적률인데 그럼 300% 보통 그러니까 보통 일반 주거 지역은 용적률 100%거든요. 그래서 단층짜리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연립주택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요구하는 게 200%, 300% 용적률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특혜죠, 사실. 보통 1층짜리 집이었는데 2억짜리 1층짜리 집이었는데 그게 5층짜리 빌라가 되면서 세대가 만약에 10세대가 들어간다. 근데 그 세대당 한 채당 뭐 8억이다. 그러면 뭐 80억 정도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살 때 집은 2억짜리 빌라인데 이게 재건축하면 80억짜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난 또 부동산 투기의 시작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어차피 이 청년들이 그런 주택에 또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기는 어렵고요. 당연히 건설사는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소위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이 환상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청년들이 소위 패닉 바잉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빨리 사야지, 막차를 타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영끌을 하는 거고, 영끌하기 위해서 마통을 하는 거고요. 이어져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청년 주거 안정 특별법을 제정해서 LTV라든지 DTI에 대한 지원들, 금리 인하라든지 소득 기준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예를 들면은 한 세대에 7천만 원 이상에게 이하면 뭐 대출을 저리로 한다는 여러 가지 LH나 SH의 대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개정하는 법을 발의해놨습니다. 이미 이투데이에서 잘 정리된 기사가 있거든요. 제가 주거안정 특별법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LTV, DTI 등의 대출 기준 한도에 대한 대출 한도도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낮추고 이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제가 처음 도입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반적인 이 부동산 시장을 제가 부동산 TF 위원 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정말 해결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공급하고 재개발한다고 해서 청년 신혼부부에게 가지 않아요. 오히려 원 주민을 쫓아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길게 말씀드렸네요. 죄송해요. 네, 네. 아닙니다. 방금 작은 장시간은 아니고요. 특강을 들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이제 정책들을 국토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아파트, 주택에 관련돼 있는 모든 정책들을 앞다퉈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잘 들으셨습니까, 위원장님?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잘 들었. 의원님 근데 저 마지막으로 네.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정말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궁금했던 점은 사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라고 하는 형태의 주거를 이제 200만 원을 확대한다고 해주셨고, 근데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약자들이 바라보는 임대라고 하는 게 그럼 너희 계층들은 평생 임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이 임대지만 5년이라든지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고 임대로 살다가 이 주택이 분양전환이 돼서 자가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정책적인 기조를 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그 말씀도 좀 드릴게요. 사실 이제 5년, 10년 임대 주택은 기존에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분들에게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이 소위 이 어떤 대기 기간 같은 걸 주는 거죠. 5년이든 10년을 줘서 10년 정도면 모아서 살 수 있게 한 거였는데, 지금은 문제는 처음 이 임대를 받을 때 주택 가격과 10년이 지나서의 가격이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지금 문제의 핵심 지역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예를 들면 처음에 주택 가격이 임대 받을 때만 해도 소위 그 주택의 매매 가격이 한 3억이었는데 지금은 12억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입주민들이 10년 난 살았고 실거주했으니까 현재 공시지가가 12억인 주택을, 아파트를 3억에 달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특정 지어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현재 시세대로 팔아야 되느냐, 이건 참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LH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 시세로 팔고 싶은 거고요. 입주민들은 원 시세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극을 어떻게 하면 타협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이 LH만의 문제는 아니고 원래는 이 비이자 부채라고 해서 이 임대주택은 다 LH공사의 부채거든요.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돈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빨리 팔아서 분양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게 LH 마음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기간을 설정해서 임대하는 방식보다는 사실 외국같이 평생 임대로 가는 게 가장 좋죠. 꼭 굳이 주거를 구입하지 않아도 실제 주거 공간에 대한 보장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평생 집을 사지 않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소위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합법적으로 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기간이 4년인데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10년인 거잖아요. 그만큼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원래 2년에 2년 플러스 2+2 계약이니까요,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가격 차이가 현재 존재하는 한 전체 다 말씀하셨듯이 임대주택을 받으신 분들이, 배정받으신 분들이 기존에 있는 가격대로 분양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평생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생 임대를 보장하게 해서 자기가 내 소유의 집은 아니지만 내가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든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모델들이 많이 개발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이 LH의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는 평생 임대주택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영구임대라는 이름으로 아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의 주택,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걸 좀 많이 개선해야 되겠죠. 네. 소유에서 공유로 네.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이런 주택에 대한 정책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봤으면 인천도 좋겠습니다. 서구시면은 지금 청라지구가 서구에 있죠? 예, 맞습니다. 네네. 문제 심각하죠, 거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전에요. 또 영상을 잠깐 한 네네. 가지 보시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봅니다.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 3천 가구를 확충하고 꾸준히 공급하다는 계획인데요. 이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단기 공급 계획의 핵심은 질 좋은 평생주택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에 중위소득 130에서 150%를 신설해 일부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 국민임대 입주 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전체 공급 물량의 60%가 우선 공급됩니다. 입주자가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은 30년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데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60에서 85제곱미터 규모의 중형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중형주택 6만 3천 가구를 확충해 해마다 2만 가구씩 꾸준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창의적 디자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 건설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 SOC와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를 품격 높은 주거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업체는 설계와 건설을 담당하는 민간참여 공동사업은 분양과 임대, 통합 공모사업으로 확대해 민간이 창의적으로 공공임대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분양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이른바 소셜믹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주로 월세로 공급되는 유형의 주택은 낮은 이자의 대출로 전세 전환을 이끌고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내려 임차인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마경입니다. 네, 처음 영상은 대통령님께서 나오셨고요. 네. 두 번째 영상은 우리 장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 그러게요. 영상을 통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충청남도 지민규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민규입니다. 좀 전에 영상을 보면 이제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이 질 좋은 평생주택 6만 3천 가구를 확충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생활 SOC랑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결합해서 좀 더 살기 좋은 그러한 주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좀 생활 SOC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을 뜻하는 이 생활 SOC,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데요. 이 생활 SOC 계획안을 보면 이 도시 단위의 인구 과밀 지역의 가이드라인은 잡혀 있는데 인구 소멸 지역의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 생활 SOC 사업 자체가 매칭 공모 방식이고 이 국고 보조율도 사실은 되게 낮다 보니까 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참여가 곤란해서 또 다른 지역 격차를 야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그러한 고민도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간접 자본이 대도시에서도 그리고 소도시에서도 이 국민의 삶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방금 이제 잠깐 그 주택 보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게 11만 4천 호에 대한 보급을 하기로 했고, 그중에 중형주택 6만 7천 호,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45제곱미터 이하가 3분의 2라고 했잖아요. 67%. 근데 문제는 45가 아니라 60부터 85제곱미터까지 이 사이의 중형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늘려가는 과정에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야를 섞는 이제 소셜 믹스 같은 형태, 우리가 소위 낙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소셜 믹스 형태로도 많이 하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는 대부분 이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은 소셜 믹스 형태로 다 이제 공급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SOC 확충은 가장 중요한 게 예타 제도죠. 예비 타당성 그 제도가 사실 예를 들면 도로를 만들 때 이곳에, 그러니까 이게 갑이 먼저냐, 아니 그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제가 항상 이게 도로공사, 철도공사, 저희가 이제 국토위가 도로와 철도와 주택과 항공을 담당하는 이 상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신도시를 만든다, 혹은 어떤 지역에 주택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 주택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이사 가서 안 사는 거예요. 왜냐면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먼저 깔자거나 혹은 철도, 지하철 노선을 깔자고 하면 예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용객이 적어서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주택을 만들면 교통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하고, 도로를 깔자고 하면은 이용객이 없다 그러고, 그럼 뭐냐? 뭐가 먼저 들어가? 주택이 먼저 들어가냐? 도로가 먼저 들어가냐? 이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제가 항상 주장을 하고, 결국 이 부분은 정책 결정권자가 정책 결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택을 만들면서 도로가 함께 들어가는, 그게 이제 사실 신도시 개발 계획의 모델이긴 한데, 그래서 예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저는 좀 한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곳은 서울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서울과 경기 몇 지역, 전라남도에 도로를 많이 깐다고 하면 예타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예타 면제거든요. KTX도 예를 들면 서울과 부산만 다녀야 돼요. 예타 따지면. 청량리와 강릉하고 호남선도 뭐 광주 목포 구간 말고는, 호남선 말고는 전라선은 예타가 안 나올 거고요. 그럼 그런다고 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만 KTX가 다녀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길이 있어야 사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타제도의 이 소위 지역균형 개발,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표현도 쓰고, 저희가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분들이라도 KTX 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타 면제를 지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주의고요. 세 가지 이제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도 위주로 하게 되는데, 자동차 고속도로나 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까지는 이제 보통 국가가 하고요. 보통 도로가 있고 또 시군구 도로가 있는데, 뭐 군도로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각각의 도로들이 있는데, 그 도로마다 이 예산과 이런 것들을 또 이 지방 단체장의 또 권한이 있어서 각 그 단체장들께서 SOC 예산에 대한 배정과 고민을 많이 하시면,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천안시다 그러면 천안시가 예산을 다 부담하지 않아요.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혹은 더 큰 도로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또 국비하고 뭐 같이 매칭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SOC 할 때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은 예타를 면제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현재 예타가 500억 이하의 사업만 500억 이상만 예타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100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예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도 다 했거든요. 재정 관련된 법 개정돼서 예타도 이제 1000억 이상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도로들 웬만한 거는 그래도 1000억 이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업안을 좀 예를 들면 천안시나 뭐 예를 들면 화순군이나 잘 기획안을 써서 올리시면, 인천시 서구나 잘 써서 올리면 도로 건설이나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그렇다 해서 깔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막 300억, 400억짜리를 막 갈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하게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그런 도로들은 많이 만들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많이 깔고 있어요. 지금 2021년도 그 도로 예산이 아마 7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많이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생각보다
자율주행 차량 지금 3단계까지는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이 5단계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거의 3단계까지는 지금 다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빨라요, 사실 거의. 네. 네, 예비 타당성 검토에 대한 그런 얘기까지 좀 네. 나눠봤습니다. 지금 진짜 드럽게 말 기네요, 저도. 말 드럽게 맞네, 이러고 있겠다. 아니요, 그만큼 네. 이제 정책에 대해서 깊숙이 고민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게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답변을 사실 네.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지금 장경태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시도청년정책협의회 페이스북 페이지로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이어갔는데요. 다음 질문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팀장으로 근무하시는 조성용 팀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7년도 68곳을 시작으로 매년 100여 곳의 도시생 유지 사업을 선정해서 20년도 11월까지 181개 지자체에서 총 354곳의 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구 소멸 지역에서의 청년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에서의 청년 정책은 큰 카테고리, 작은 카테고리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청년기본법 개정안 27조 청년 친화형 도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의 5가지로 나뉘는데요. 여기에 청년 친화형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청년 친화도시를 넣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현재 저는 사회가 나이가 계급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뭐 대학생 혹은 청년 이러면 사회변혁의 주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가장 최일선에 있는 최전선에 나와 있는 사람이 청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자기보다 어리면 약자인 거예요. 혹은 하급자라고 대우하잖아요. 반말하고 야 뭐 젊은이 뭐 이러면서, 뭐 젊은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나이가 계급화된 사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도심지에 몰려드는 현상이 아직까지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친화도시에 대한 저는 여러 가지 특혜를 줘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용적률을 완화한다, 그러니까 청년 주거 공간은 청년 주택이 들어간다고 하면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LTV를 완화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자금 투자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물론 청년 기업에 대한 어떤 구매라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뭐 장애인 기업도 가능하고,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는 10%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청년 관련된 청년 주거, 지금 현재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도 있지만 청년 주거 안정 특별법이라든지, 앞으로 제가 청년 사다리법을 지금 시리즈라고 했거든요. 1차가 청년 정치 사다리법에서 이번에 지방의원 후원에 들 수 있게 이 법 통과돼서, 이번 이제 앞으로 4월 지방선거부터는 이 모든 지방의원 후보들도 이제 후원해 줄 수 있게 됐고요. 법 바로 이제 시행이 될 거고, 그다음 청소년 사다리법, 그다음 청년 주거 사다리법까지 했는데, 앞으로 청년 창업 사다리하고 청년 금융 사다리, 또 청년 사회안전망 여러 가지 이제 사다리법 만들 때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기업이다 혹은 청년 창업 기업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실상의 좀 일정한, 최소한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 기업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거죠. 그렇게끔 하는 것도, 그리고 수의계약 비율도 올려주고, 지금 현재 몇 개 지자체는 하고 있긴 한데 그걸 제가 법으로 만들어서 청년이 창업하고 싶은 나라, 그리고 지역에 갔을 때 청년 기업이 입주하는 빌딩이다, 청년들이 입주하는 아파트다 그러면 훨씬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지방정부에서 청년들을 모셔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어떤 청년들이 지방에 이전해서 거주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사다리법 지금 3번째인데 네 개 남아 있거든요. 제가 6개월 임기 6개월 동안 3개 발의했으니까요. 앞으로 3년 반 동안 열심히 해서 나머지 4개도 창업 사다리, 금융 사다리 등등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대한 짧게 했어요. 4가지의 법이 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본법에 청년 친화형 도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소멸 위기 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의 중심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법에 청년 친화형 도시라는 게 들어갔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5가지 도시재생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한국지가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냐. 그렇죠. 요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의 유형으로 들어가도 좋고요. 아니면 저는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도정법이나 도시계획 과정에서 청년 관련된 이 특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 조항을 만든 거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각종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청년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네, 도시재생의 유형도 좋고, 혹은 아예 도시계획 자체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아예. 그러면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시게 돼요. 우리 도시재생의 특별법이 있죠. 도시재생법 예, 있죠. 네네. 예, 그것도 이제 저희 개정해서 국토위니까요. 네네. 5개가 일이 1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네, 도시재생도 개정하도록 우리 조성인 비서가 메모해 놓고, 예, 보좌관님께 보고하세요. 네. 팀장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생각을 좀 여쭤봤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차 세워놓고 줌으로 참여한 보람이 있네요. 네, 이어서 마지막 근데 질문들이 네. 대부분 거의 1시간 반짜리 거의 강의가 해야 될 정도의 양의 이 질문이라서 네. 지금 막 머릿속으로 이 말 하면 안 되지, 또 말 길어지네, 이렇게 생각을 다 자르고 있어요 지금. 엄청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하나하나가 정말 되게 엄청 광범위한 이슈예요 사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 전과 후를 또 생각이 어떠신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또 묻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우리 김동희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앞서서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좀 가볍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좀 답변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질문은 지금 최근에 의원님께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대한 법률안을 다른 60여 명의 국회의원분들과 같이 발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오히려 보편적인 지역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좀 저도 어떤 정상권 범주에서 오고 가는 청년으로서 부채감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환영을 하고 지지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오히려 청년 정책의 영역에서는 청년 정책에서 생활 SOC나 뭐라고 그랬지, 공공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청년 공간들이 대표적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문화예술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사회 참여를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서의 그런 커뮤니티성이 청년 공간에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되고 있고 앞으로가 계속 활성화돼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청년 공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라던가 이제 약간 휠체어를 끌고 가셔야 되는 분들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공간이 정말 공공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가.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청년 공간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사회 참여를 담보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탈시설 지원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탈시설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계획도 궁금하고, 또 청년 공간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좀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 청년기본법 연석회의에서 청년기본법을 제안했던 내용 중에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청년공간에 대한 센터, 센터 등에 대한 설립 등도 근거로 넣으려고 했었죠. 근데 저희가 지금 기억하시겠죠? 2017년에 국회의 청년미래 특위가
이제 상설위원회가 상설특위가 생겼죠. 상임위가 생길 때 생겨서 거기서 이제 위원장 안으로 청년기본법이 이제 대안 법안으로 마련이 되는데 그때 저쪽 야당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었어요. 청년단체 지원이나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그래서 그 조항 뺐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간사 맡아서 그러니까 상임위 간사가 아니고 우리 당 간사에서 맡아서 그때 이제 여야 막 합의안 만들려고 뛰어다닐 텐데 뭐 제가 특정해서 누구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뭐였냐면 일단 청년기본법을 통과시키자.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저희가 원하는 수준에서 대단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재정법이기 때문에 재정법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개정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법을 개정해 나가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청년기본법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탈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최혜영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하셨고 제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대단히 문제예요.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이라는 곳에 몰아놓고 그냥 그들만의 약간 수용소화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셜믹스가 얘기했듯이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몰아놓고 저 아파트 단지는 혹은 저 아파트 지역은 공공임대주택이고 혹은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혹은 정말 뭐 약간 슬럼화되는 것들을 가장 우려하거든요. 이게 사회적 약자가 슬럼화되면서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소셜믹스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계층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섞어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소셜믹스의 기본 개념이고 탈시설 또한 우리가 사실 장애인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학교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특히 또 청년센터들이나 각종 지자체 청년시설들도 대부분 다 그 낙후 지역이나 대부분 정말 싼 임대료를 내는 정말 시설, 아무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지만 청년몰 제가 사업을 보면서 청년몰들이 대부분 망했어요, 지금. 왜냐면 청년몰을 다 구석에 몰아놨어요. 누가 거기까지 청년들이 찾아가서 누가 구매하겠어요, 사실. 도심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만들어야죠. 청년몰 사업도 지금 그렇고 청년센터도 그렇고요. 제가 그런 것들 다 아무튼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센터도 단순하게 너희들 저리 가서 놀아가 아니죠. 그곳에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이 주체가 돼서 운영할 수 있지만 청년이 아닌 다른 세대의 다른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겠죠. 그게 바로 청년센터 기본 개념이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도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서 저희가 청년기본법에 근데 이제 문제는 청년센터를 지원하려면 아마 지방정부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할 텐데 가장 기본은 법을 제정해야 돼요. 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든 뭐 단체장이 규칙을 만들든 그건 다 엎어지거나 혹은 뭐 감사원 감사나 뭐 의회에서 제재를 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대전시의회에서 청년 관련된 지원 사업 예산 삭감된 건 아시죠? 뭐 제가 경기도에서 질문 나온 거니까 좀 말씀드리면 시흥 같은 경우도 청년 팀이 해체됐었죠. 제가 잘 그 상황 알고 있는데 저도 매우 슬프게 생각하고 좀 안 됐으면 하는데 그래서 만든 게 이번에 청년기본법 시행령 만들 때 모든 지방정부 그러니까 뭐 216개 기초단체, 17개 광역단체 모두에게 청년 담당관을 두게끔 한 거거든요. 그건 이제 법으로 된 거니까 의무화돼 있고요. 그래서 청년팀, 작게는 청년팀, 크게는 청년과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한 거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개정안을 만든다면 그리고 청년 예산에 대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82개 22조 3천억 정도 편성돼 있었고 내년에 이제 예산안 지금 검토가 들어가서 저희가 총리실 지금 청년정책 추진단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그때 좀 최대한 청년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청년공간에 대한 개선 사업 비용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쌓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이번에도 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 장관 직속, 시도지사 직속, 시장, 군수, 구청장 직속 기구의 10%를 청년으로 위촉하게 저희가 지금 시행령에 못 박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면 가장 1순위는 의원이 돼서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겠죠. 확실하겠죠. 근데 다 출마해서 생업을 다 뿌리치고 정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뭐 도지사, 군수위원회에서 청년들이 10%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할 때도 총리실하고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제가 국정감사 보고서에서도 전수조사해서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500개의 중앙정부 같은 경우 500개의 행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69개를 선정해서 예를 들면 뭐 환경영향평가위원회다 예를 들면 거기는 청년들이 들어가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국가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당연히 청년들이 들어가야죠. 그런 것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청년위원들이 위촉돼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그냥 요구한다 해서 다 들어주지 않아요. 저도 엄청나게 싸워요, 막. 총리실하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청년위원장이자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누워서 저절로 앉아서 되는 게 없답니다. 네. 네,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청년기본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렸는데 방금처럼 이런 질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청년이 직접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에 포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 진짜 드럽게 길다 하시겠다. 네. 그 답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지 김동희 부위원장님 만족하십니까? 네, 너무 만족하고요. 다만 지금 청년기본법에 대한 개정이 만약에 좀 시일이 걸린다고 한다면 사실 청년 공간이나 이런 공간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하기 가장 적격이 코로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시설 지원 등에 대한 법률안을 내신 김에 오히려 청년 기본법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이런 다른 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년 내에서도 장애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조항들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좀 연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도 이제 마지막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6번째 할 일이 일단 생겼네요. 216개 모든 기초단체까지 못할 수 있는데 17개 시도의 청년센터, 17개 시도 광역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의 경우는 장애인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법 이후에 관계법령을 또 정비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또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네. 그때 이러한 의견들을 좀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 댓글로 많이 좀 남겨주셨어요. 네. 대부분이 잘생겼던 그런 의견들이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미녀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미녀요? 네네. 오늘 너무 예. 필리버스터 금요일 밤새고 토요일 날 5시인가 들어가 자서 잠깐 자고 지금 아무튼 또 오늘 아침 새벽 6시부터 계속 본회의장 지키다 와서 너무 막 지금 뭐 그래요. 초치해요. 네. 뭐 이제 댓글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거 2가지만 간단하게 네. 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청년이 몇 살까지일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네요. 네, 저는 청년은 나이로 규정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딱 청년에 대한 정의는 시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업을 시작하고 취업을 시작하고 결혼을 시작하고 육아를 시작하는 존재, 그게 바로 시작하는 존재가 청년이다. 그래서 꼭 청년 29세다 34세다 39세다 이런 논쟁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얼만큼 우리가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계층이 청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네, 나이의 범주는 더 말을 마음이, 또 할 것 예.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열일하십니다. 네, 필요하신 정책을 항상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응원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조건이 좀 까다롭다, 규제 완화가 맞아요.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재산이 조금만 증가되거나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은 재계약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처음 입주할 때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 간단하게 아까 안 말씀해 그래도 주실 맞아요. 텐데요. 특공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점형 청약 방식은 이제 점수가 예를 들면 아이 한 2명 최소한 낳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찢어지기 어려워야 되고. 근데
그런 방식보다는 어쨌든 추천식도 많이 좀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그동안에 국민임대 아파트가 이제 중위소득 100%까지 하는데, 지금 기사로도 보셨겠지만 행복주택이 중위소득의 120%까지 입주 신청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150%까지 늘려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소득분위의 딱 중간에 위치하신 분이잖아요. 거기서 좀 더 버시는 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소위 한 하위 한 60% 정도까지는 이제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러면 처음 입주할 당시에 그 소득 수준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5년 임대든 10년 임대든 이런 방식보다는 평생 임대주택, 평생 자기주택, 그러니까 평생 내 집의 개념으로 임대주택을,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좀 드리기 그런 게, 지금 그 부채 비율, 그러니까 비이자 부채라고 하죠. 그 LH공사가 공기업이 전체 자기기업의 부채를 가질 수 있는 게 5배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법도 좀 바꿔야 되거든요. 공기업이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민간기업에 양도하지 왜 공기업을 만들겠어요. 그리고 공기업이 특히 이제 이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LH 같은 경우는 이 부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임대주택이 다 부채인 거예요. 분양을 해서 빨리 팔아 넘기지 않으면. 근데 그거를 이 자기 자본 비율의 5배까지, BIS 비율 5배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도 좀 개정하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도 심각해요. 네. 많이 드릴 게 많은데 배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배터리 관련돼서 네네. 제가 볼 때는 소감 한 2분 정도만, 네. 소감 좀 간단히 듣는 동안에 배터리 교체하고 다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의원님,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네, 이제 벌써 끝이 끝나네요. 났습니다. 네네. 오늘 혹시 이제 시작 전과 시작 후에 그런 마음이 좀 틀려진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죠. 저는 뭐 청년 활동과 정당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위 오고 나서 부동산을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한 2달간은 거의 과외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면서 할수록 너무 복잡하고 마치 석사 마치고 나서 박사 과정 가면 더 모르는 것처럼 저도 어렵고, 그런데 오늘 질문 받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지역 개발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저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세대도 청년이다. 항상 이제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청년이 미래다라는 말이잖아요. 청년은 현재인데 우리는 뭐 안 살고 있나? 맨날 미래에 살아래. 그러면서 하는데, 청년이 가장 중요한 현재이자 미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방금 오늘 주셨던 말씀들 잘 또 정리하고 귀담아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열심히 열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질문 내용을 보면은 시 단위하고 이제 도 단위에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년 정책의 온도 차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셔서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지역 청년들한테 조금 더 생각을 다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 격차가 이게 각 지자체마다, 지방정부마다의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 재정 규모가 다 달라서, 이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단체장의 의지, 지방정부의 여건, 그리고 청년 비율, 청년들의 요구 등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종합 세트라서, 네. 내가 딱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이상 제가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아쉽네요. 맞습니다. 예. 그 워크맨에서 편집을 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말이 정말 네. 어떻게 이렇게 좀 많은 수혜되는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네. 조만간 김미려 단방면도 촬영할 예정인데 거기서도 네. 말 들을 게 많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처음과 끝이 다 좋은 사람, 두 번째는 시작은 좀 흐지부지했는데 마무리가 좋은 사람, 세 번째는 시작은 정말 잘했는데 마무리가 흐지부지한 사람. 여름방학 때 계획서 잘 쓰고 절대 지키지 않는 거죠. 네 번째는 시작도 흐지부지 시작해서 마무리도 흐지부지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사람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시작조차 못한 사람입니다. 시작조차 안 했기 때문에 교훈도 없고 반성할 어떤 경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 정책과 청년 활동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재 지금 우리가 얼만큼 치열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저 스스로 당에서 지금 15년간 평당원 출신으로 청년위원장 출신의 첫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15년 전에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거나 30대 때 민주당의 청년회가 45세까지인데 30대 때 청년회장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결국 항상 자기 길에 누구나 다 자기 길이 있고 그 길에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다 보면 저는 언젠가는 그 노력의 결실은 맺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미 다 시작하셨고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뒤에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자주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감사하고 앞으로 이 소중한 우연한 만남이지만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청청 팟캐스트도 처음 시작한 건데요. 시작했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점들이 많았어요. 네, 제차 2회, 3회차 할 때는 더 매끄럽게 진행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인사 중에 핵인싸 우리 장경태 의원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청청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